안녕하세요. 2023년도 기록의 군직 경력 경쟁 채용 서울시 지방직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본 영상은 단 한 푼의 수익도 창출하지 않음을 먼저 고지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기록관리학 개론, 전자기록물 관리 포함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개론 과목의 출제 경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개론 과목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리뷰할 과목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시험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 서울시 시험 포함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전반적으로 녹여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의 기록관리가 전자기록관리 체제를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고 여기서는 썼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행이라는 단계가 맞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거고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전자기록물 관리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 앞에서 전자기록물 관리 포함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반복을 하시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만큼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도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것을 제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출제 범위가 개론이라고 했고 전자기록물 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출제 범위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놓은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국과 서양의 기록관리 제도 또는 이론의 역사 관련 문제가 각 한 문제씩은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이론 또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려시대의 기록관리, 조선시대의 기록관리, 그리고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기록관리 제도, 이론, 역사가 나올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고요. 서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양의 기록관리 제도 같은 경우는 평가이론이랑 조금 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서울시 시험도 그랬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근대의 문서관리 제도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세워진 여러 가지 기록관리 원칙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들이 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정보 서비스 그리고 평가이론 관련해서 기초지식도 각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2018년 이후의 경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우리 기록학 바닥에서 기록관리 개론서라고 하면은 흔히 보라색 책이다, 초록색 책이다 하는 그 기록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기록관리론 책을 보통 개론서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개정판으로 표명을 한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는 여기서 문제가 90% 이상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서울시 시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록관리론, 증거학의 과학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근데 그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15489 2016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RIC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8년 이후에 나온 책에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설령 좀 수험 기간이 오래되시거나 수험을 해보신 지가 오래되셔서 기록관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개론 과목을 대비하시려고 하거든 가급적이면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반드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법령과 표준은 과목을 막론하고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거죠. 뭐 때로는 그런 구분들이 의미가 없는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법령과 표준에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꼭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보공개 제도 관련 내용이 대체로 한 문제씩은 포함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는 사실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요. 정보공개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기록관리의 영역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편인데, 사실 기록물에 담겨있는 정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이 기록물 관리에서는 빠질 수가 없고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학원 공부를 통해서 많이들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기록관리학 개론 이 과목에서도 정보공개 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를 좀 숙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시험을 보다 보면은 뒤에 과목이 행정법 과목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한 내용들은 꼭 한 문제 또는 그 이상씩은 나와요. 대체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한 문제당 5점인데 개론에서 정보공개 제도 관련 문제 나오고 행정법에서 정보공개 제도 관련 문제 나오고 하면은 무려 10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10점이라는 점수가 평균에 산입이 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다 수능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소수점 단위로도 대학의 당락이 갈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만큼 정보공개 제도라는 거는 알아두시면은 꽤 쏠쏠하게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종사자 윤리, 흔히 아키비스트 윤리 강령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은 출제율이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도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여태껏 봤던 시험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것을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도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비를 안 해둘 수도 없는 게, 이번 서울시 시험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공공기록물법에서 그 기록물 관리학에 대한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거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빠지는 과목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뒤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텐데, 그랬던 만큼 이 문제도 출제 범위가 좀 소진이 되면은 여기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더프 등이 제시한 보존기록관리자의 지식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경험적 지식인데요. ARK는 기록에 대한 지식, 연구 지식, 상호작용 지식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 30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앞으로는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개론서라고 통칭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개론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볼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쉼표로 돼가지고 열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두시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문제에는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티보라고 돼 있죠. 티보가 아니라 티부입니다. B가 O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오타들이 종종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자체가 오답이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이의 제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ICA에서 2016년 발표하고 2019년 개정판이 나온 RIC 개정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정답 4번입니다. RIC CM은 종래에 있던 기록물 기술 표준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기록물 기술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 연결을 전제한 다차원적 모형으로서 성립을 했고요. 기존의 표준들은 그 표준들대로 그 고유한 특성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대학원 또는 교육원에서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SAT-G는 기록물의 일반적인 기술에 관한 표준입니다. 이 끝에 G가 general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ISDF 같은 경우는 조직의 기능과 관련된 기술인데 이 function이라는 단어가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DF는 기능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ISAR CPF 같은 경우는 기록의 집합적 기술을 통한 맥락 통제를 위해 적용되어 있는 전거 제어를 위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거 제어라는 것 자체가 전거 레코드를 제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거 레코드를 제어하는 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거는 표준인 거고요. 끝에 있는 CPF는 Corporal Body, Person, 그리고 Families라고 해서 조직, 개인, 가문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전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표준이라고 그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지문들도 살펴볼게요. 1번에 ICA의 전문가 그룹 EGAD에서 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문 맞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개체의 계층 관계를 반영하여 기록물 자원을 기록물 집합과 기록물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설명도 역시 맞고요. RIC는 RIC-CM, 컨셉추얼 모델과 RIC-O, 온톨러지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론서 256페이지를 보면은 전부 다 그대로 옮겨 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상 국가 지정 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민간 기록물을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고시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봐서는 이게 뭐가 틀린 지문인지 라고 의구심이 들 거예요. 법 관련한 문제들이 대체로 이러한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밑에 설명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게요. 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81조, 앞으로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한 내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위의 지문이랑 비교해 봅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터 경우에는 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위의 지문에서는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30일 이상 고시한 후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하는 건데, 조항에서는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예고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문은 이제 먼저 심의를 하고 예고를 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했고, 근데 조항에서는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예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래서 선생님들께서 법을 보실 때 이 문장, 조문 하나하나에 있는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뿐만 아니라 개념 단위를 다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페이크를 쳐놓으면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읽어놓고 틀리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읽자면은 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런 어떤 기관이지? 또 거기에 장은 누구지? 민간기록물이란 무엇이지? 국가기재기록물이란 무엇이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30일 이상 고시를 한 후 이거 없으면 확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지? 라는 식으로 조금 편집증적으로 법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말 토시 하나로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좀 분해를 해서 초각초각 토막토막을 내서 읽지 않으시면은 틀리실 확률이 높으시고, 또 그만큼 엄밀하게 따지시면은 바로 문제 보자마자 한 3초 안에 그래 이거 페이크야 라고 하면서 딱 찝으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실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 어느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놨으니까요.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기능시설로서와 기록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 이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능시설로서는 기능과 활동을 정의하는 범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록분류체계는 포함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분석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뭐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레퍼런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국내에 있는 여러 논문들이나 기록관리학 서적들, 절판된 서적들까지 모두 뒤져봤는데 이러한 지문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책에 뭐가 있다라고 딱 맞아떨어지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래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추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서 220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셜렌버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공공기록 분류와 관련하여 기관의 업무 활동을 기능, 활동, 업무 처리 3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3번의 내용이 유추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기능시설로스가 기능과 활동을 정의하는 범주를 포함할 수 있으나 기록 분류 체계는 포함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건데, 기록 분류 체계가 기능과 활동을 정의하는 범주를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바꿔 말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기록 분류 체계라는 게 기능과 활동을 정의하는 범주를 포함할 수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뭐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록 분류 체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셜렌버그의 설명에 의해서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공공기록 분류 관련해서 이제 기관의 업무 활동을 이렇게 뭐 기능, 활동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기록 분류 체계가 그런 거를 포함하지 않고 과연 어떤 식으로 기록을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능 시설로서뿐만 아니라 기록 분류 체계도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전제가 여기서부터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또 문제 나오기 쉽죠. 공공기록 분류 관련해서 셜렌버그가 분류한 계층 해서 1번 기능, 2번 활동, 3번 단위과제, 4번 업무 처리 해가지고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쉼표가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자를 따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FAT 해가지고 기관이라는 거는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자, 덩치가 크다는 건 뭐다? 이거 비하 표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FAT, 뚱뚱하다. 기관, 통째로 엄청나게 큰 기관이 만약에 진격의 거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그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래서 FAT, 뚱뚱한 기관이 움직인다 라고, 그래서 기관의 업무 활동은 뚱뚱한 것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상관없는데
그냥 막 외우세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최대한 저속한 표현은 자제를 하는데, 어쨌든 간 사람의 원초적인 특성상 좀 유치하고 더티한 게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설명들을 많이 드릴 거고,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살펴볼게요. 1번, 기능 시소러스와 기록 분류 체계 모두 기록 분류, 제목 명명, 접근, 검색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이죠. 요즘은 키워드로 포털에 검색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좀 이러한 설명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도구들이 유용할 때가 있고요. 또 지식 체계로서 어떤 기록물을 검색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러한 도구들이 더 많은 기록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이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지문 보실게요. 기능 시소로서는 관련된 개념을 링크하는 반면 기록 분류 체계는 관련 용어들을 링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습니다. 기능 시소로서는 맥락을 이룬 기록물 간에 내포된 용어, 개념 간 관계성을 지시를 하고 기록 분류 체계는 맥락을 이룬 기록물 간에 내포된 용어를 이용해서 기록물 집합체를 구획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달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능 시소러스라는 거는 기록물 하나의 기록물 군 또는 폼 또는 레코드 그룹 안에 있는 맥락을 이룬 기록물들 간에 나타나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지식 체계로서의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유의어가 어떤 거고 반의어가 어떤 거고 상하관계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다소 좀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기록 분류 체계는 기록물의 집합 단위가 어디까지가 파일이고 어디까지가 레코드 그룹이고 어디까지가 시리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용어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인 거죠. 오 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존 기록관 유형에 따른 기록물 평가 선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이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에 이러한 오류와 관련돼서 이의 제기를 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생업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어요. 주어진 시간, 이의 제기에 대한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이의 제기를 못하면은 이미 최종 정답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류가 난 문제는 문제고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1번 수집형 보존기록관의 리드 파일은 기관용 보존기록관의 인벤토리와 비교한다라는 설명, 맞는 내용이죠. 수집형 보존기록관, 그러니까 수집형 보존기록관이라는 거는 매뉴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기록관으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거를 수집이라고 하지만은 엄연히 현업에서는 수집이랑 이관은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수집이라는 거는 다소 능동적이고 또 사전에 어떠한 주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기관에서 정형화된 툴로 만들어진 그런 기록물들을 기록관으로 들여오는 것을 이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수집형 보존 기록관이라고 하면은 수집형 보존 기록관에서의 그 리드 파일이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길 수집형 보존 기록관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전에 주제를 선정을 하고 수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라는 걸 리드 파일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을 해 놓는 건데, 요것이 이제 기관형 보존 기록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관을 받는 흔히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기록관에서의 그 인벤토리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리드 파일이라던가 인벤토리와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는 분들도 잘 감이 와닿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록관 또는 아카이브의 수준에서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면서 일을 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리드 파일 같은 경우는 수집형 보존 기록관의 형태를 띈 곳에서 그래도 작성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주제, 사건, 인물에 대해서 특정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어디에 누가 어떠한 기록물을 어떤 영혼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둬야 되는 게 리드 파일의 개념인데,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기록물 보유 목록 또는 조사 목록 이런 것들인데, 전수조사라고 하죠. 우리가 전수조사 업무를 하고 나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초급적인 단계의 수준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인벤토리는 그거에서 더 확장을 해서 기록물의 계층별로 어떠한 기록물들이 어떠한 내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술이 되어야 되는 일종의 책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인벤토리나 리드나 둘 다 어떠한 기록을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문서화된 어떠한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기관형 보존기록관의 인벤토리는 생산기관과 보존기록관이 순차적으로 협업하여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는 설명이죠. 기관형 보존기록관의 인벤토리는 생산기관과 보존기록관이 순차적으로 협업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설명을 보시길, 생산기관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 생산될 기록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러니까 기관형 보존기록관은 아까 전에 제가 공공기관의 기록관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보존기관, 그러니까 기록관이 혼자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인벤토리 뿐만이 아니라 이관 목록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물을 생산기관에서 인계를 받아서 기록관에 인수를 받는 그 작업을 할 때도 기록관 혼자서 그 목록 다 조사하고 인계 인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처리과에서 생산기관에서 해당 목록을 작성을 하면은 그 목록을 바탕으로 실물 검수하고 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협업을 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번 지문. 기관형 보존기록관의 평가선별은 모 기관에서 생산된 현황 기록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기관형 기록관의 보존기록 관리자에게는 기록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할 지적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는 설명이죠. 밑에 설명이 되길, 기관형 보존기록관의 평가선별은 모 기관에서 생산된 현황 기록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만큼 기관형 기록관의 보존기록 관리자에게는 기록 생애주기 전반을 추적할 지적 수단이 필요한데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2번 설명하고 맥이 좀 닿아 있죠. 당연히 모 기관에서 생산된 현황 기록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관형 보존기록관이라고 말을 하지만 1차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관을 떠올리자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준현용 기록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셸렌버그식의 설명을 빌자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기록 관리자에게는 기록 세계해주기 전반을 추적할 지적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설명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기록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죠. 4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수집형 보존기록관의 리드는 정해진 수집 주제에 따라 보존기록관의 전문가가 수집 대상 기록 관련 예상 위치와 인물, 그리고 문헌 등의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현지 접근 방식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것도 이제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리드 파일 같은 경우는 현지 접근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수집 대상, 기록 관련 예상 위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해당되는 관련 문헌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보강해 가는 건데, 이것들을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만 작성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집이라는 것이, 수집형 고정기록관에서의 수집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발굴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발굴이라는 거를 책상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인터넷 검색해서 키워드 몇 개 쳐서 그렇게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지 접근,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고 또 어디 있는지 탐색을 해보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범위의 설명이었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제시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정답 2번입니다. 관할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자, 여기서 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법률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자, 이 지문들 1, 2, 3, 4번 한 번씩 보실게요. 한 번씩 쫙 스캐닝을 해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자기록관리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 작성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중앙기록물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상호 활용 및 보존의 분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교과서에서 마냥 맞는 게 맞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딱 틀에 박힌 내용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법 11조에서 그러한 글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가 이번에 있는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업무냐라고 토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시건 아니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건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학술 토론 같은 거를 할 때 또는 논문을 쓰실 때 논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문제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 제11조 6항에 보시면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관할 공공기관의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분야가 달라요. 그리고 좀 얽혀 있는 분야도 다르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록원에서, 그러니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록관리의 지방자치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라고 해도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장기 활용 측면에 있어서 통일된 체계를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번이란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각각의 답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의 문서의 보존기관인 사관은 고려 초기에 설치되었으며 실록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라는 지문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흔히 사관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설치가 이미 돼 있었던 기관이고,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여러가지 행정체제를 답습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사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좀 계승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요 사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도 존재를 했고 실록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지문, 경국대전에 의하면 중앙 및 지방 관하의 문서는 각 관청이 직접 유형별로 나누어 종합한 다음 부전지를 달아서 각기 보관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중앙 및 지방 관하의 문서는 각 관청이 직접 유형별로 나누어서 종합한 다음에 부전지를 달았다. 이 부전지가 그 지문의 키워드죠. 그래서 각기 보관하도록 하였다라는 설명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지문 보실게요. 1894년 각부 각 아문 통행규칙이 공포되어 정부 각 부처에 기록관리 부서가 설치되고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 등이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는 내용이죠. 자, 1894년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또는 한국사 공부를 하셨다면은 어떠한 연도입니까? 네, 가보 개혁이 있던 연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부 가가문 통행규칙이 공포되었고 또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단행이 되죠. 그래서 정부 각 부처에 기록관리부서가 설치되고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 등이 시행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보 개혁의 한 줄기로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 각 부처의 기록관리부서가 설치되고 국한문 혼용이 시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대적인 어떠한 정부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 지문 보시면은 리을 지문이 왜 틀렸는가 하니 일제강점기 총독강방 비서과는 총독부 본부 문서의 생산, 유통, 정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문서관리 제도를 관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밀문서와 전신 업무를 관장하는 과였어요. 비서과는. 그리고 총무부 산하의 문서과는 문서의 생산, 유통, 정리 단계에 이르는 모든 문서관리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총무부죠. 현재 이제 공공기관들 보시면은 대개 총무과라는 과들이 있어요. 네, 어느 기관은 뭐 운영지원과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또 어딘가는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으로도 있는데 대개 이제 총무부서라고 부르죠. 이러한 총무부서가 문서과가 되고 문서의 생산, 유통, 정리 단계에 이르는 문서지 관리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라는 점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일제강점기의 제도를 전통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가 사실 일제강점기에 마련되었던 제도와 체계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 인터 파레스 프로젝트 1단계 및 2단계 연구는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4번입니다. 자, 개혁과 디귿이 어디에 나왔는지는 제가 인용을 통해서 표시를 해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이 니은이 왜 오답인지를 봐야겠죠. 자, 기억과 디귿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기록 관리적인 그런 기초 개념에서 연원을 한 거예요. 진본 전자기록에 초점을 둔다라는 건 진본성 관련한 내용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과 믿을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보존자 역할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뢰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의 대상은 디지털 객체가 아니라 생산했거나 접수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따로 보관된 문서, 즉 기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객체랑 기록이랑은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이 디지털 객체라고 한다면은 모든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파일들도 다 디지털 객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셀의 데이터도 관리의 대상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조건 관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이라는 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접수해서 따로 보관된 문서로서 정의를 할 때 그것은 관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업무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정답 4번입니다. 업무 분류 체계는 이용자들의 기록 검색과 해석을 지원하고
기능과 활동 단위를 묶음으로 공개 및 접근 권한의 설정과 통제를 지원하는 등 기록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근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왜 틀렸냐면요.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기록 분류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이용자의 검색과 해석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자, 셋째, 공개 및 접근 권한의 설정과 통제를 지원한다 까지 비교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함정은 뒤에 있습니다. 기능이나 활동 등의 기준으로 묶인 기록 집합체는 공개 결정, 접근 권한의 설정 및 해제 등의 업무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지문 보면 업무 분류 체계라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4번 그 지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갑자기 기록관리 기능이라고 급선회를 해요. 자, 우리가 업무 분류 체계라고 했을 때는 업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 분류 체계라는 것이 업무 분류 체계에서 원용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엄연히 말을 해서 업무 분류 체계와 기록 분류 체계는 구분을 지어서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왜 맞는지 살펴볼게요. 1번 지문 보시면 업무 분류 체계는 업무 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개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석을 사전적으로 해서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지, 업무를 하면서 업무 분류 체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전적으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그 기록관리 기준표에 원용이 되는 BRM 체계도 다 사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지문, 업무 분류 체계의 기능 구조는 기능, 활동, 처리 행위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FAT 모형 기억나시죠? 예, 그거 기억나시면 그거를 대입해보면 이것이 정답이란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질문 보시면 업무 분류 체계의 주 목적은 같은 활동이나 관련 활동으로부터 산출된 기록들 간의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이죠. 아까 전에 업무 분류 체계랑 그 기록 관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사실 업무 분류 체계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도 있는 겁니다. 자, 업무 분류 체계 자체로는 기록 관리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좀 힘들어요. 기록 분류 체계를 따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록물이라는 게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이 된다는 그 본연의 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말은 4번의 지문하고는 조금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핏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레퍼런스와 정확도가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는 사실 자기만의 논리로서 조금 이해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10번 문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치 기록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자, 2번 되겠습니다. 2번인 이유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보면은 비치 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기록물철 분류 번호가 아니라 기록관리 기준표로 정하는 비치 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를 할 때 그 기록물을 보존 기간을 어느 시점까지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공개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치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를 정해주는 어떤 처리 지침은 기록관리 기준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저희가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기록물철 분류 번호로는 비치 기간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페이크는 조금 간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용어 틀어놓은 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른 지문이 왜 맞는지도 봐야겠죠. 1번 문제 지문 보시면은 주로 사람, 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관리나 확인 등의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네, 비치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 예를 들어서
대장 같은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쓰고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기록관에 이관을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편물 관리 대장이다 하면은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순간 이제 과에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번거롭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치를 부득이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3번 질문 보실게요. 비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 기록물의 비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맞는 지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처리과의 장은 이라는 건 부서장을 말하는 거고 뭐 기록관, 특수기록관 있지만은 이거는 뭐 특수기록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 기록관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간 공공기관의 기록관에 위관을 해야 된다는 건데 비치 기간이 종료된다는 거는 해당 기록물의 생산이 종료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관 대상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공기록물법 조금 기억을 해보자면은 이제 처리과에서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2년 이내로 이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비치 기록물 같은 경우는 대개 2년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자, 4번 카드, 도면, 대장 등이 해당한다라는 설명도 맞는 지문이죠. 카드 대표적으로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은 인사기록 카드라는 게 있고 또 대장 같은 경우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우편물 관리 대장 이런 것들 뭐 상시로 쓰고 상시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 기록물에 주로 해당이 되죠. 도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사태 시에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의 주요 기록물로서 도면은 대체로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 비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1번 문제 보실게요. 11번 보기에서 ISO 15489-1 201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자 2번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왜 또 2번인지를 재차 살펴봐야 되겠죠. 기억지문 기간이 지난 기록계 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맞는 지문이죠. 자, 이 내용이 2016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들어간 대표적인 내용이고 과거의 15489에는 비현용 기록 단계의 기록 관리까지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써서 좀 포괄을 하게 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ISO 30300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은 지문 기록 관리의 의사결정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가 사실 책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책에 있는지 모호했던 지문인데 어쨌든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디귿지금은 전자기록관리 환경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ISO 13008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어서 리얼 지문 보시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6개의 클래스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6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엔티티를 특정하는 정체성 그리고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 여기서 기술은 description을 의미하는 거고 이용을 촉진하는 이용, 그리고 엔티티 관리에 사용되는 이벤트 플랜, 과거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이벤트 히스토리, 그리고 그러한 엔티티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관계, 이것이 6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미음짐은 PDCA 모델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라는 설명은 ISO 30301, 그러니까 기록 경영 관련한 표준에서 다루는 설명이고요. PDCA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때의 그 업무 절차를 딴 약어예요. 그래서 plan, do, check, action 순으로 나눠지는 건데 그러니까 한글로 풀자면은 plan 계획하고 do 이제 실행을 하고 check 그 do 실행한 거에서 체크를 해서 action 환류 조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그 기반 모델입니다.
12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2006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록관리는 문서 취급 세칙이 아니라 정부 처무 규정과 이제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사무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처무 규정이 1949년 7월에 가장 먼저 정해졌고요. 이제 흔히 텍스트에서 정부 공문서 규정이라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1961년도에 제정된 정부 공문서 규정과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950년 3월에 제정된 규정은 정부 공문서 규정이 아닌 공문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일부 텍스트에서 이 두 가지를 혼돈되게 쓰고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정부 처무 규정과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사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문도 보셔야겠죠? 2번 1961년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제정되었다. 맞는 얘기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3번 1969년 정부기록 보존소가 설립되었다. 또 맞는 지문이죠. 흔히 1962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962년은 총무처 산하에 마이크로필름실이 처음으로 설립된 해예요. 그래서 해당 해에 설립된 마이크로필름실을 정부기록보존소의 전신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음으로 2004년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라는 말도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요건 제2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대기능 중 하나인 전자결제에 속하는 중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좀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질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위성을 따지고 두기보다는 좀 무작정 외워야 되는 문제 유형에 속해요. 그런데 이게 왜 전자문서 시스템의 대기능 중 하나인 전자결제에 속하는 중기능인지 이게 참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 표준에서 따온 표 보실게요. 대기능에 전자결제가 보이시고 전자문서 유통이 보이실 텐데요. 이 중에 중기능 보시면 전자결제의 중기능은 문서 작성 기한이 있고 결제 및 분류가 있고 편철이 있어요. 반면에 문서 발송과 접수는 전자문서 유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보시면 그래도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전자문서 유통, 문서의 발송, 접수. 요거는 전자결제라기보다는 유통에 더 가까운 기능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만들 때 있어서 그 문서를 꼭 바깥으로 보낼 것을 전제하지 않고 올리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걸 흔히 내부 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자문서 유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보기 보실게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80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라는 보기인데요. 자, 정답은 3번 행정전자서명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정의는 해당 규정의 3조 8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보실게요. 여기서 전자문서 서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자문서 서명 1번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 문자 서명이라는 말이 가장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전자 문자 서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자문서에 서명이 들어갈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쓴 수기로 쓴 사인을 갖다가 서명을 해서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심어놓는 서명이 있고요. 그냥 텍스트로 정자 세 글자 딱 박혀서
찍히는 그런 서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개념은 4번에 있는 전자 이미지 서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자 문자 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 문서 서명, 이거는 없는 개념임을 말씀드리고 2번 역시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갖다 붙여놓고 정답인 것 마냥 혼돈을 주는데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15번 지문입니다. OIS 참조 모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 관리는 OIS 생산자와 이용자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OIS 참조 모형이란 게 우리 어디서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ISO 14721이라는 표준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모든 이 표준 관련한 문제들이 그렇듯이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이게 말이 딱 당위성이 있어서 맞고 틀리고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저 이게 가다 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은 아 요거는 가이구나 라고 딱 못 박듯이 딱 빼다 박듯이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표준에 도식을 보면서 직접 하나하나씩 설명을 짚어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나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문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3번에 요 OIS 생산자와 이용자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은 보존 계획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다 차례차례로 보실게요. 입수는 생산자에게서 제출 정보 패키지를 입수하여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아카이브 저장은 입수 기능에서 넘겨받은 보존 정보 패키지를 영구 저장 장치에 추가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검색 열람은 보존하고 있는 정보의 존재 여부, 설명, 위치, 열람 가능 여부 등을 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게 딱 이렇구나 라고 넘기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보다 복잡하게 좀 대학원 공부하듯이 파고들면은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공부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괄호 뚫어진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실게요. 자, 기록물 및 기억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물 처리죠. 자, 우리가 공공기록물 관리의 기초 단위는 기록물 처리입니다. 이관이라든지 평가 폐기 여러 가지 기록물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록물 처를 중심으로 최소 단위를 설정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 분류 같이 기록물 건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보통은 기록물 처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처리과별 니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관리 기준표입니다. 왜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아니냐면 과거에는 이것이 기록물 분류 기준표였지만 2006년도에 공공기록물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기록관리 기준표가 대세가 되었고요. 기록물 분류 기준표는 물론 현재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자, 우리가 전자문서 생산 시스템이라는 분류 아래에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고 업무관리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전자문서 시스템은 현업에서 핸디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시스템은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관리 시스템,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흔히 부르는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록관리 기준표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행 공공기록물법상으로는 기록관리 기준표가 스탠다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위과제별 디귿 작성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기록물 처리죠.
단위 과제별인데 뜬금없이 기록물 건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과제가 나오면은 흔히 전자기록 관리에서는 단위 과제 카드가 같이 나오는데, 이 단위 과제 카드라는 것이 사실 전자적으로 봤을 때 기록물 철과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설에는 단위과제 카드와 기록물 철이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는 아니고, 단위과제 카드는 여러 개의 기록물 철을 포괄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단위과제 카드가 100매 이내로 편철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 기록물 철 개념과 단위과제 카드의 개념은 같이 가지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리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연히 간행물이겠죠. 앞에서 실컷 기록물 설명했는데 그 기록물이 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중 기초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및 행정론은 그 어디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의 제42조 2의 1호, 2호를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필수 과목에는 기록관리학 개론, 그리고 기록관리 관련 법령이 포함되고요. 전자기록관리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 과목은 기록평가산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 기록정보 서비스론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요 시험 문제를 푸는 도중이라면은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험 과목이 보통 기록관리학 개론, 그리고 전자기록물 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록 분류평가의 기록평가선별론과 기록조직론, 그리고 기록정보 서비스론은 아마 개론 쪽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록보존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정부조직 및 행정론 같은 경우는 행정법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법 과목은 기록관리학 전공 과목은 아니죠. 그리고 기록관리학 교육 과정에서도 행정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은 없어요. 그리고 정부조직 및 행정론은 행정법과는 사실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록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초기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질의 형성으로 시작되며 2단계에서 보존기록 관리자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실히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초기 면담에서 이제 질의를 먼저 하죠. 이용자가 질의를 먼저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죠. 자, 나머지 답들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기록관 이용 규칙과 법적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록과 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절차죠. 3번 지문 보시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른 질문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건 지속적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이죠.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드릴 하는 거죠. 계속 파고들고 하면서 조금씩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4번 지문 보시면 소장 기록과 검색 도구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마무리 면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평가죠. 이것은 그래서 뭐 설문지 같은 거를 돌리고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거를 묻는 과정이 바로 이 마무리 면담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연구기록물 기술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요소에 대한 각 지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정답 1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위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게 그렇다라고 외워둬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자는 연월일시로 표시하며 연월일시를 빗금으로 구분하고 시작 연월일시와 끝 연월일시의 표시는 그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문장 자체는 흠이 없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여기서 이 일자에
시라는 요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에 시까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연구기록물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이라는 거는 사후적인 과정이잖아요. 기록물이 생산될 때가 아니라 생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 시라는 거를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연, 월, 일까지야 어떻게든 표시를 한다 시더라도 시까지 표기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읊어볼게요. 2번 지문 보시면 참조 코드는 국가 코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코드, 기록물군 코드, 기록물 하위군 코드, 기록물 계열 코드, 기록물 철 코드, 기록물 건 코드 순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라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이 기록물이 생산된 국가가 있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어딘지 소장하고 있는 데가, 그 다음에 기록물군, 뭐 펑이나 레코드 그룹 또는 뭐 컬렉션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서브 레코드 그룹, 그 다음으로는 시리즈 또는 뭐 서브 시리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파일, 그 다음으로는 아이템 순으로 내려가는, 우리 흔히 학교에서 배우던 RSFI 그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이게 맞는 지문임을 아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3번 지문, 기록물의 제목은 본 제목, 부제목, 기타 제목, 대등 제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며 본 제목은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4번 지문, 기술 계층은 기술 단위를 나타내는 기록물군, 기록물 하위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하위 계열, 기록물 철, 기록물 건 등 현재 취급하고 있는 기술 단위의 계층을 기술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RSFI 순서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젠킨슨의 평가 선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지문인데요. 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역사 연구에 의해 매겨진 중요도에 따라 기록을 선별하면 역사가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기록의 고유 맥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이죠. 젠킨슨, 우리가 이제 힐러리 젠킨슨 경이라고 흔히 배워두는데, 이분은 그 영국에서 정부 기록보존소, 영국의 국가기록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꽤 이른 나이에 입사를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행정가적인 마인드가 아무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좀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장 큰 오해를 샀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역사가 그대로 남기를 원한 거죠. 그대로 그 기록의 고유 맥락 그대로 남아서 역사를 나중에 재현을 하기를 바란 거죠. 나머지 지문도 차례로 보겠습니다. 2번 지문, 기록의 불편부당성은 무효진 상태 그대로 재배치 없이 기록이 남아있을 때 적용된다고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록의 자연성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기록의 진본성은 보존기록 간에 성립된 원래의 연관성을 단절하여 다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의 상호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록의 자연성은 생산자의 의도가 가감없이 담겼을 때 나타나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의 불편부당성입니다. 자, 이 불편부당성이라는 말은 당파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중립의 상태를 가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mpartially라는 원 단어를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저는 기록학 처음 배울 때 이게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만 따서 외워두면은 딱 네 가지만 나열해 놓는 단순 나열식은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는 좀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본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진본성은
공적 관리하에서 생산된 정보로만 구성되며 그 뒤에도 허가되지 않은 변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까지 해서 네 가지를 딱 키워드만 따서 외워보죠. 그래서 불편, 가감, 진본, 변경 없음, 자연 재배치, 상호 연관, 요렇게 조금씩 연결이 되는 키워드만 따서 외워둔다면은, 아, 우리가 요거 문제 봤을 때 요거 맞는 내용이야 라는 그런 거를 맥락적으로 추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